정신의 해리성, 무의식적 과정이 반드시 주체를 지어야 한다고 가정할 만한 이유는 선언적으로 없으며 마찬가지로 정신 과정의 실제성을 의심할 근거도 없다. 그러나 무의식적 의지 행위를 가정할 경우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단순한 충동과 성향이 아니라 의지의 특유한 겉보기에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택과 결정이라면 어떤 것을 그에게 제시해주는 주체가 문제 처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써 당연히 무의식 속에 의식을 옮겨놓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신병리학자들에게는 별로 생소하지 않은 사고법이다. 정신병리학자들은 대학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해리 혹은 해리 성향이다. 여러 정신과정 사이의 결합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데 그 특이성이 있다. 무의식 과정만이 의식의 체험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과정도 또한 느슨해지거나 분리된다는 사실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연상 실험에서 매우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일어나는 두서없는 반응이 생각난다. 본트가 믿으려 하지 않은 이중의식의 사례가 실제로 출현되듯이 인격 전체가 분열된 것은 아니나 작은 부분이 분해된 사례는 훨씬 많이 있을 법하고 실제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이 문제는 인류의 태고적 경험이며 동일한 개체 속에 있는 다수의 영혼에 관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원시 단계에서 감지된 다수의 심원적 요소들이 가리키던 원초적 상태는 정신 과정들 사이의 매우 느슨한 연계를 의미하며 절대로 완결된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정신의학의 경험은 발달 과정 동안 어렵게 달성된 의식의 통일성을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와해시키며 그것들을 다시 원초적 요소들로 해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해리 성향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는 의식의 문턱에 관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인 가설을 빚어낸 어려움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의식 내용이 에너지 손실에 따라 의식의 문턱 아래로 들어가서 무의식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 증가에 따라 무의식 과정이 의식화되는 것이 맞는 얘기라면 예를 들어 무의식적 의지 행위가 가능하다면 무의식적 의지 행위가 의식성이 되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긴 의식성은 물론 2차적인 의식성으로서 무의식적 과정이 선택하며 결정하는 주체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의식성에 이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양을 꼭 지니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 이 과정은 한 번은 그의 폭발점에 도달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의식적 과정은 문턱을 넘어서지 않아서 자아가 인지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의식적 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문턱 아래의 2차적 주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설에서 의식성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 주체가 왜 문턱을 넘어서서 원래의 자아의식에 편입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물의 해답을 주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정신병리학이 제공하고 있다. 즉, 이 2차적 의식은 우연히 자아의식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 때문에 분리된 인격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해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한 경우는 원래 의식의 내용이지만 용납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억압을 통해 의식의 문턱 아래로 잠재된 내용이다. 또 다른 경우는 2차적 주체가 아직 의식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하지 못해 머물러 있는 경우인데 이곳에서는 이를 통각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 자아의식의 이해 부족 때문에 주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체는 비록 에너지론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의식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문턱 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2차적 주체의 존재는 억압 덕분이 아니며 그 자체로는 이전에 한 번도 의식된 일이 없던 문턱 아래의 여러 과정들의 결과를 표현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의식화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적 주체도 자아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 상징들에 의해 매개된다. 물론 그 표현이 썩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우선 지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지를 알거나 알고 있다고 믿는 한에서는 부호학적이다. 부호적인 것에 대해 프로이트 문헌에서 항상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증상적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진정 상징적이며 무의식의 상태나 과정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이들의 성질은 의식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명되고 의식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이 그렇게 큰 에너지 활력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다른 상황에서는 자아에 의해서 인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로 이 경우의 문제는 억압된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원시인들의 악령이나 신들 또는 광적으로 신봉되는 현대인의 무슨 주의 등과 같이 아직 의식되지 않은, 즉 주관적으로 인식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상태는 병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정상 상태이며, 반면에 의식의 통일성 속에서 결합된 정신의 전체성은 이상적인 것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나타낸다. 우리는 의식을 즐겨 감각 기능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리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감각 기능의 생리학에 문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20에서 2만에 이르고 2만 헤르츠에 이르고,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7700에서 3900 옴스트롱에 이른다. 이러한 유서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과정에는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문턱도 존재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뛰어난 인식체계인 의식을 인지 가능한 소리나 빛의 도수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식에 대하여 소리나 빛처럼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비교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도수의 양쪽 끝에 정신양의 과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이코이드라는 말 자체를 정신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거예요. 사이키하고 다른 용어를 사이코이드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사이코이드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양이라는 말은 만든 말이에요. 아마 사전에 찾을 수 없는 말일 거예요. 사이코이드를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지금 정신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경한 용어인데, 이 글에서는 사이코이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읽어야 이제 의미가 알아듣게 되고, 사이코이드라는 말 자체는 사이킥하다고 심리적인 거라고 이해되기 이전 단계라고 이해하시고 따라가 보죠. 자연인을 비약이 없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사이코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할 때 드리시가 정립한 사이코이드의 개념, 정신학의 개념과는 드리시가 말한 거랑 다른 모양이죠, 단어가. 네, 조금 다른 의미로 쓴 거죠. 드리시가 정립한 정신량의 개념과는 상충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조정하는 것, 반응을 결정하는 것, 핵심 요소의 예시적 잠재력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행동에서 발견된 기초적인 동인이고 행동의 원만 실현이다. 브로일러가 적절하게 강조하듯이 드리시의 개념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다. 이에 비해 브로일러는 정신량이라는 개념을 주로 뇌학 피질의 여러 과정의 집합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뇌피질학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적응 기능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는 이 적응 기능을 반사작용과 종의 발달이라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신량은 이때는 사이코이드는 목표 지향적이며 기억력에 따르고 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적 기능의 합이다. 우리가 이전부터 의례적으로 정신적이라고 표현하는 피질의 기능을 예외로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개별 인간의 신체 정신과 계통 정신은 함께 다시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재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이용될 될 것이며, 사이코이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마땅할 것 같다. 사이코이드와 정신, 사이키의 공통점은 목표 지향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과 연상, 즉 사고와 비슷한 어떤 것을 포함한다. 비록 사이코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신의 개념과 뒤섞여 사용된다. 그러므로서 뇌피질학 기능들이 심원 비슷한 것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는가가 불분명해진다. 이렇게 뒤섞이게 된 이유는 분명 브로일러에게서 감지되는 기관학적 견해에서 유래한다. 이 견해는 피질이니 뇌간 심혼이니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며 상응하는 정신 기능을 뇌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려는 분명한 경향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 번역이 피지린이 뇌간심은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cortical soul and medullary soul. 그래서 피질에 있는 soul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 뇌간에 있는 soul이다. 그래서 뇌 부분에 따라서 soul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정신들 우리의 생각은 뇌 어느 부분에 있다. 이래서 마치 여기서 시몬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이키라는 용어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마음, 저기에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메디칼 쪽에서 보는 거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뇌과학 쪽에서 이거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우리의 어떤 정신 기능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마치 그 부분만 잘 연구를 하면 우리 심리를 다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견해가 프로이드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융도 어떤 메디컬한 측면에서 그런 쪽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제 이런 우리의 뇌의 특정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정신 활동들을 우리의 몸의 일부분과 우리의 정신 활동을 직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어쩌면 프로이드는 뇌로 본 게 아니고 리비도를 우리 신체 부위 특히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말로는 우리 구강이나 항문이나 이런 우리 신체 부분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감대. 그러니까 성감대에서 그게 어떤 이 리비도의 소스다. 거기에서부터 리비도가 나온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다른 학자들은 지금 현대에도 계속해서 뇌의 부분과 뇌로부터 우리 정신 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뇌의 활동이다. 그래서 정신의 기관은 뇌다, 브레인이다, 아니면 중추신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체와 우리 정신 활동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인데. 그렇다고 우리 정신활동을 전부 신체로 환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 잘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보여요. 이미 우리의 신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정신활동은 독립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연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신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활동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듈레이트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우리 여기서 나오는 cortical soul, medullary soul, soul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블로일러가 썼던 거죠. 우리의 소울이 여기에 있는 소울, 저기에 있는 소울. 그러니까 이게 이 소울이라는 말은 사이키라는 말, 사이키 자체가 통합되어 있는 사이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통합되어 있지 않은 사이키, 여러 개의 사이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실제 우리가 그냥 셀프나 이고라고 할 때 셀프나 이고가 처음부터 통합된 셀프나 이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고나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학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또 새로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그 초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셀프나 이고가 응집력이 있는 거냐, 코히시브한 거냐, 그거가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어떤 의식의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냐. 나중에 가면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을 간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통합된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초기에 자아나 자기라고 하는 것 혹은 여기서는 소울이나 사이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학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융의 얘기를 계속 따라가 보죠. 그 자체의 기관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배정시키는 것이 언제나 기능인데도 말이다. 기관학적 견해는 목적과 결부된 물질의 모든 활동들을 정신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브로일러의 어느 관용에서 볼 수 있는 개통 정신이니 반사와 같은 말처럼 생명과 정신이 동일시되는 단점을 지닌다. 사실 우리가 정신 과정을 기술적 토대와 관계없이 경험하긴 하지만 정신 기능의 본질을 그것의 기관과 무관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체험들의 총체가 학문의 대상이므로 해부학에서 사용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사이코이드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 명사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하며, 둘째 이 용어는 정신 또는 심원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심원과 유사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단순한 생명 현상, 다른 한편으로는 심적 과정과 구별되는 현상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정신적인 것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특히 무의식의 정신적인 것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야 번역한 것 중에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심원과 유사한 성,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문장은 오우며 quasi psychic psychic one such as the reflex process possess. 그래서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사적인 작용의 과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유사 심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무의식이 의식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무의식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주체, 즉 일조의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론은 종종 그리고 되풀이하여 사용해온 하의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표현된다. 이 하의식이라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subconsciousness라고 영어로 subconsciousness인데, 여기서 주체라고 할 때는 여기서 subject예요. 그래서 a subject, a sort of ego. 그 subject라고 할 때 이고와 비슷한 것. 그 당시는 이제 이고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고와 비슷한 어떤 주체가,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도 무의식의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의식에는 무의식이 어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우리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 속에 여러 가지 의지적인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한다면 이걸 어떤 주체가 있는 거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의식적인 속에서는 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거기도 일종의 이고와 비슷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심플하지가 않은 게, 프로이드도 초기에는 이고는 의식이라고 봤어요. 컨셔스니스가 이고라고 봤는데 1920년대 오면서 마음의 삼중 구조 얘기를 하면서 이고는 의식적인 이고와 무의식적인 이고가 함께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고 자체가 꼭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이고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의 변화, 그리고 이들은 무의식의 세계겠죠. 그렇지만 처음 우리가 보통 이고나 슈퍼 이고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의식적인 것만 떠올리지만 무의식적인 부분도 이고나 슈퍼 이고 속에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융도 마찬가지로 이고 컨셔스니스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죠. 그 의식자 중심으로 이론을 펼치는데, 정교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무의식 속에도 이거와 비슷한 어떤 것이 상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융에서도 무의식적 자아라는 개념을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론들이 완전하게 융의 모든 글 속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론화됐다기보다
어느 책에서는 이고 컨셔스니스 쪽에 더 중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교하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을 일반 이론을 들어가다 보면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통할하는 어떤 개념들, 그 이고와 비슷한 것. 그럼 셀프하고는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 우리가 시몬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이키라고도 소울이나 사이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 또 스피리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스피리트하고 사이코이드, 사이킥, 스피리트 이제 이런 것들 구별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여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서브컨셔스라는 말이 언컨셔스하고 서브컨셔스니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무엇에 밑에 있다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더 낮은 것이다. 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면서 그럼 서브컨셔스니스가 있으면 슈퍼컨셔스니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럼 슈퍼컨셔스니스는 뭐냐? 이거 자체가 소울이냐? 아니면 소울 위에 있는 스피릿이냐?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개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따라가 보죠. 이 하의식이라는 용어는 오해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의식의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아래의 것, 즉 부차적인 의식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의식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의식을 추측해 보는 것은 의식 외에 두 번째 정신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니건 간에 이 사실은 우리의 세계상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절대적으로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정신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을 자의식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세계상이 엄청나게 확장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무의식의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세계상이 임시적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인식하는 주체의 배가의 변화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의 가설이 옳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무의식의 가설은 무의식 내용이 의식의 내용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즉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장애, 꿈이나 환상, 콤플렉스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의 작용이 해석을 통해서 의식으로 통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꿈을 꾸면은 꿈에서 보면 의식적인 작용들을 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전에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꿈이 뭐냐면은 잠을 깨 나가면서 의식하고 무의식이 막 뒤섞이면서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융의 책을 이 부분을 딱 보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무의식의 자아라는 의지 활동이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자아와 비슷한 게 있다고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의식 속에서는 의지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통제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건데 그 무의식 속에서 꿈에서의 의지 활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통제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뭔가 전혀 다른 제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막 끌고 나가는 의지작용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닌 어떤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분명히 저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아까 어떤 서브컨셔스니스가 있다면 슈퍼컨셔스니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우리의 소울이냐 아니면 이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고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한다면 그걸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떠면 그걸 뭐 융이 어떻게 했느냐를 떠나서 그거 자체가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셀프는 이고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이해를 한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의식 속에서 이해하는 내가 아닌 더 큰 나를 내가 상정하고 그 속에 그 꿈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것도 내가 깨어있을 때 인식하지 못한 더 큰 나일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꿈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래 의지적인 활동을 하다가 야 이거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나름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결론 내리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네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 하고 뭐 어떤 새로운 힘이 막 끌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또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오늘 그 융의 이야기로 말하면은 그 꿈속에서 의식과 무의식과 또 그 하의식, 상의식이 다 동시에 나와버리는 그렇죠. 그런 되버리죠.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이밍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건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는 문제는 융은 이렇게 불렀다.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현상 자체는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이거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셀프 속에는 셀프 자체는 가대 개념하고 어쩌면 셀프 자체가 어떤 신의 모상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셀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을 만난다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넓어져 버리죠. 지금 자기라고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자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를 넘어서는 스피릿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선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셀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비슷한 뭐가 있다. 아니면 무의식적인 이고라고 하는 개념을 그럼 이 무의식적인 이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셀프하고는 어떻게 다를 것이다. 아니면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게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어떤 과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융을 공부하는데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가보시죠. 그다음 충동과 의지 36쪽입니다. 19세기 중에 특히 하트만에 의해 무의식의 철학적 기초가 상당한 정도로 세워졌다면 19세기 말에는 대략 동시에 서로 무관하게 유럽의 여러 다른 곳에서 무의식을 실험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야의 선구자는 프랑스의 피에르 자네와 구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 자네는 주로 형식적 측면의 연구에 그리고 프로이트는 시민성 증상의 내용에 기여했다. 나는 여기에서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으로의 변화를 상세히 묘사할 입장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이른바 시민성 증상의 구조를 무의식적 과정에 관한 가설로 설명하는 의미였다. 신경증, 노이로제 증상학의 측면에서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적 내용을 매개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하였다. 이때 그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발견해낸 것은 완전히 의식화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건에서도 개인적 성질의 의식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게 무의식적 내용들은 도덕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억압된 것들인 듯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망각된 내용들처럼 과거의 어느 때에 의식되었고 의식의 측면에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 의식의 무턱 아래로 들어가버려 상대적으로 재생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잃어버린 내용은 길잡이가 되는 현상, 즉 의식에 보존되어 있는 특징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기억술 훈련에서처럼 재생할 수 있었다. 망각된 내용들이 그 문턱값에 내려감으로써 재생될 수 없는 데 비해 억압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재생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의식에서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초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무의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될 만한 억압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무의식의 내용은 이전에 의식되었으나 지금은 상실된 요소를 말했다. 후에 프로이트는 원시적 기능 양식의 형태를 지닌 원초적 잔재들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무의식적 정신은 의식된 마음의 무턱 아래에 있는 부속물인 듯 보인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은 주로 억압된 무의식 중심이죠. 마음속에 억압된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프로이드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론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의 무의식에 프로이드는 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면서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 의식 안에 가지고 있기 어려운 부분들을 억압함으로써 그게 무의식의 세계가 채워졌다. 예, 무의식은 억압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개념이 가장 중추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 억압된 것 이외에 원초적인 잔재들 또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이라는 개념 융처럼 이렇게 넓게 해석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이론의 중점을 그쪽에 두지 않고 억압된 무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티에 의해 의식화된 내용들은 그것이 지닌 의식 가능성과 본래의 의식성 덕분에 가장 수월하게 재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무의식적 정신에 대해서 의식의 저편에 어떤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이다. 아직 재생 가능한 망각된 내용 역시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 내용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동 능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무의식적 정신의 성질을 밝히는데 이 내용들은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동 영역을 생리학적으로, 즉 주로 선기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생각은 내분비, 즉 호르몬에 관한 현대적 학설로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그러나 인간의 충동에 관한 학설은 충동을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와 한도를 확장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에서 견해가 서로 많이 갈라지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충동이 생리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상부와 기능 하부에 대한 자네의 견해는 이것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심리적 과정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토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과정들이 유기체의 총체적 삶에 편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의 역동성, 즉 충동의 한 부분임을 또는 특정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동 활동의 결과임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예외 없이 충동 영역에서 그리고 충동 영역의 기술적 토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그런 까닭에 심혼 그 자체는 생리학적 화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심혼은 무생물의 본성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과는 달리 생명과 더불어 자연 법칙의 즉 통계적 질서를 더 높은 비자연적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연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이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면의 복합성을 창출해내듯이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도 못하지만 한정적으로는 체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알려져 있는 물리적 자연법칙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고유의 법칙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것에 바탕을 둔 과정에 의존한다. 어쨌든 그러한 데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충동의 근원은 기능의 하부를 지배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부는 기능의 주로 정신적 부분에 상응한다. 하부로서는 비교적 불변인 자동적 부분을, 상부로서는 기능의 인위적이며 변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우리는 언제 정신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생리학적인 것에 대일 때는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내려야 하는가? 두 가지 모두 생명 현상이지만 하부라고 표현이 되는 기능 부분이 분명히 생리학적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것의 존재 여부는 호르몬과 결부된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 활동은 강박적 성격을 띈다. 충동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리버스는 충동의 본성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반응이었다. 네, 충동이라고 하기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썼다 우리말로 번역하도록 보시면 좋겠어요. 역동이라고 표현하기에 더 그게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어요. 역동의 본성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반응이 있다고 보는데 즉 기능이 완전하게 행해지거나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강박적 성격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정신적이라고 표현되고 또한 그렇게 느껴지는 상부는 강제적 성향을 잃어버리며 자의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본래의 역동과는 반대되는 것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정신적이란 기능의 유일한 결정자로서 기능을 하나의 기제로 경직시키는 본능의 형식과 그 강박성으로부터의 기능의 해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조건이나 성질은 기능이 외적, 내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폭넓고 자유롭게 사용될 때 다시 말해 기능이 다른 근원에서 동기유발된 의지에 사용되려고 할 때 시작된다. 나의 계획을 앞질러 말하게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것을 생리적 충동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위 경계선을 긋는다면 마찬가지로 위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충동적인 것들이 점차 자유롭게 됨에 따라 상부는 마침내 기능에 내재하는 에너지에 따라 충동의 원래 의미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정신적 형태를 취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충동 에너지의 실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용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동 속에 역동이죠. 역동 속의 발달 경과 중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생물학적인 것과는 다른 목적의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의 의미나 목적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스피릿이라는 말을 여기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걸 정신적인 것으로 써버린 것 같아서 단순히 충동적인 것들이 점차 자유롭게 됨에 따라 상부는 마침내 기능에 내재하는 에너지에 따라 충동은 원래 의미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정신적 형태를 취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부분을 영문에서 내가 아까 스피릿이라고 봤어요. will ultimately reach a point at which the intrinsic energy of the function ceases altogether to be oriented by instinct in the original sense and attain a so-called spiritual form.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영혼의 형태를 취한다. spiritual form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거 자체가 스피리추얼 폼이 사이키하고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번역자는 이걸 그냥 정신적인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걸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이거 숙제로 좀 잘 보세요. 이게 스피리추얼 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 번역이 혹시 잘못된 것인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신적인 이야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분명히 다른 거죠. 정신 영역 내에서는 기능이 의지의 영향으로 바뀌거나 다양하게 수정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동의 체계가 사실상 조화로운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적 충돌에 내막혀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동은 다른 역동을 방해하고 억압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록 역동이 개인의 존재를 가능하게는 하지만 그 맹목적인 강박적 성향이 종종 상호간의 간섭의 계기가 된다. 강박적인 충동성으로부터 자의적인 내 사용으로 나아가는 기능의 분화는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충돌이 생겨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 식의 통행성에 항상 되풀이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해리를 일으키게 한다. 정신 영역 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의지가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의지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의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 형태를 압도하거나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적이라고 정의하는 이 영역에서 의지는 궁극적으로 본능에 의해 동기 유발이 된다. 그러나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이라면 정의상 특정한 선택의 자유가 수반되는 의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의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에너지 양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러한 종류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리비도의 총량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능이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그 자체가 극도로 보수적이고 또한 불변인 본능에 너무도 밀착되어 있어서 기술적 변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변이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지의 동기 유발은 우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의 이러한 표현이 허용된다면 위의 경계에서 즉 이른바 원래의 목표에서 기능이 떨어져 나오는 것에서 본능은 의지 동기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 형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능은 이제 명백히 본능과는 무관한 다른 결정 요소나 동기에 사용된다. 이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의지는 정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의지는 본능을 강제할 수 없고 정신을 지배할 수 없다. 정신을 지능이라고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신과 본능은 그 성질상 자율적이며 두 가지 모두 의지의 적용 영역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 내가 정신과 역동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또 우리가 의지는 정신력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지는 본능을 강제할 수 없고 정신을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이스트란 말이 스피릿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지능이라고만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나오는데
Spirit and instinct are by nature autonomous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피릿과 인스팅트 자체는 본래 독립적이다. 사이키라고 하는 것하고 인스팅트하고 스피릿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인스팅트는 강박적이잖아요. 우리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고가 있거나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서브젝트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인스팅트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동물은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동물 자체도 consciousness는 있는데 주체가 있느냐, 이고가 있다고 하려면 여기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자기 스스로의 윌이 없다,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아직 이고가 형성이 안 됐다는, 이고나 셀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금 그 충동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는 욕동도 있었지만 지금 본능 인스팅트를 갖다가 또 충동이라고 해석을 해놔가지고, 그렇죠. 네, 보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래, 어떻든 이 생물학적인 것을 지금 인스팅트라고 보고 있다는, 생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드라이브로 보거나 어떻거나. 그런데 거기에서 윌이 작용함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죠. 그 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브젝트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계 위에 어떤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단순히 의지는 정신 영역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교하게 봐야 될 부분일 거예요. 여기에 아마 영문에 제가 조금 마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보죠. At the upper limit of the psyche, 우리 정신의 윗 한도, upper limit 쪽에 where the function breaks free from the original goal. 어떤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 것, 이고가 작용할 때는 우리 이고가 작용하는 것은 보통 어떤 기능이라고 하죠. 이고는 뭐냐, 펑션인데 우리의 두뇌의 작용,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이고는 펑션들의 모음을 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펑션이 있으면 펑션은 어떤 그 고울이 있겠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행동이 그 기능은 그 어떤 목표를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의 사이키의 맨 윗부분에는 오리지널 골, 당초의 목적으로부터 기능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지점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instinct lose their influence as movers of the will. 이 지점에 가면은 본능이 원래 의지에 영향을 주던 힘인데, 당초의 의지를 생겨나게 하는 것은 본능으로부터 왔는데 그 본능이 힘을 잃는 지점이 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본능이 가지고 있었던
무브로서 움직이는 힘으로써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온다고 보고 있는데 through having its form altered, the function is pressed into the service of other determinants or motivations which apparently have nothing further to do with the instinct. 이 지점에 가면은 본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동인으로서 이 기능 자체가 다른 동인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본능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진다. 이제 그래서 본능의 뿌리로부터 의지가 생겨났지만 그거 자체가 의지 자체가 이때는 다른 동인들, 다른 결정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What I am trying to make clear is the remarkable fact that the will cannot transgress the bounds of the psychic sphere. 이 의지 자체가 심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cannot coerce the instinct. 윌 자체가 본능을 움직이려고 할 수 없고, nor has it power over the spirit. 여기서 윌 자체가 스피릿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니. 그 스피릿이 여기서는 또 나와요. Insofar as we understand by this something more than the intellect. 이 스피릿을 단순하게 우리가 지성이라고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Spirit and instincts are by nature autonomous and both limit in equal measure the applied field of the will. 그래서 이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게 인스팅트, 본능과 또 하나는 스피릿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ter I shall show what seems to me to constitute the relation of spirit to instinct. 나중에가 스피릿하고 인스팅트하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스피릿을 따로 특별하게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지금 본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저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어서 아주 고생을 했던 체험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신혼이 아래로는 유기적 물질의 바탕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위로는 소위 정신적 형태로 이행하는데 정신적이라 해서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형태를 여기 정신적으로 함으로써 여기서 사이키와 스피릿을 구별을 여기서 없애버렸어요. 지금 번역자가. 이 정신적 형태의 본체는 충동의 유기적 기초만큼이나 알려진 것이 없다. 내가 고유한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기능에까지 이른다. 순수한 충동성은 어떤 의식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의지는 경험적 선택의 자유 때문에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자체의 의식성과 같은 더 상위의 심급을 필요로 한다. 의지는 기능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지는 충동력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둘시가 아는 것 없이는 원하는 것도 없다라고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자의는 다양한 가능성을 직시하는 선택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 사이키는 본질적으로 맹목적 충동과 의지 혹은 선택의 자유 간의 갈등이다. 충동이 우세하면 의식 불가능한 요소로서의 무의식 영역에 속하는 사이코이드 과정이 시작된다. 이에 반해서 사이코이드 과정이 곧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현저하게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는 사이코이드 과정 외에도 관념이나 자의적 행위, 그러니까 의식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 이에 반해 충동 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뒤로 물러서서 사이코이드라는 전문 용어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의지 행위의 영역 범위로 제한한다면 정신이 의식과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의지나 선택의 자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외견상 우리가 이미 늘 머물러 있던 곳, 즉 정신은 의식이라는 공리에 다다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실로서 가정된 무의식의 정신적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키와 컨셔스니스가 같다 이제 이런 지점까지 왔는데 이 이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제 펼쳐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 가면서 오늘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융이 이번에 굉장히 헤비한데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커리큘럼을 못 따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헤비한데 이걸 그냥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막 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춰가면서 이번 학기는 가면 어떨까 싶은데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도 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너무 어느 논문 하나 읽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정독을 하고 그냥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학기만은. 우리 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처음에 제가 목표를 좀 많은 양을 잡았는데 3, 40페이지. 이게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원고는 사실 좀 깊이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융이 하는 얘기 자체는 바르게 일단 알아듣고 그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조금 아마 이번에 제가 원래 지금 ICP에서 현대정신분석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때는 한글 번역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강의를 그냥 일반 강의식으로 챕터를 주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원서 강독을 가지고 한 100페이지짜리 100페이지도 안 되는 6, 70페이지짜리 현대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잡지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논문 한 7, 8개를 집중적으로 2년 동안 1년 반인지 2년인지 계속해서 강의를 제가 온라인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소화한 그 기간, 그래 원래 커리큘럼하고 상관없이 그때 원서 강독을 들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느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 융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놓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을 좀 충분하게 걸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제하신 우리 강 목사님부터 오늘 소감 잠깐 나누고 우리 좀 쉬죠. 저는 이게 그 오디오북으로 다 들어보고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융이 말하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제가 꿈에서 경험했던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네. 문턱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디 뒤에 나온 것 같은데 페이지 넘김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현실의 삶이 페이지를 싹 넘기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융이 말하고 있는 그 위쪽에 무의식과 아래쪽에 무의식이라는 그런 경험들이 진짜 꿈속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쪽의 무의식은 어떤 면에서 제 느낌인데 제가 꿈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제가 억압하고 눌러놨던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아래쪽의 무의식이라 그러면은 위쪽의 무의식은 뭔가 그걸 그 꿈속에서 뭔가가 더 성장하거나 아니면 더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설명해 주듯이 나레이션처럼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의지적인 활동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할 때 뭐냐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페이지를 샥 넘겨요.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앞에 있던 이야기가 분명히 연결되는데 그걸 꿈을 깬 다음에 생각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융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융도 그런 경험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거든요.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꿈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신이 없거나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어떤 아래쪽의 무의식이든지 상부 무의식이든지 간에 그 무의식을 경험한 거를 그냥 의식 속에서 현실의 삶에서 막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어떤 주파수 영역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상단과 하단이 있죠. 그걸 넘어가도 못 듣고 밑에도 못 듣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무의식이 번갈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의식이 준비되지 않는데 무의식이 네. 의식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을 때 의식이 감당 못하면 이게 사이카틱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활동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활동이 더 폭이 좁은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정의할 수 있는가 했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정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사람을 그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사람들, 넘나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억지로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지 않은가. 지난번에 그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의식으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미쳤거나 정신이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다른 선생님들은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몸이 약했어요. 되게 몸이 약해갖고 맨날 가위도 잘 눌리고 진짜 저 지금 용된 건데요.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 건데 어렸을 때 저는 제사를 지낼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혼을 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진이 있으면은 막 얘기하시고 이런 게 저는 보여요. 몇 번이나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거를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굉장히 너 헛거봤, 너 또 헛거봤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또 야단맞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몸이 이제 크면서 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헛소리가 안 들리고 헛게 안 보여요. 아니 그거를 제가 지금 헛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미친 그게 안 보여요. 그 건강해지면서 몸이.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지 내 기능이 상실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미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초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아 정말 제사를 지내면 오시는구나.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속도가 아니라 약간 이런 속도인 거예요. 그리고 아 시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다르게 흐르는구나라는 생각하고 굉장히 무섭지 않게 그거를 막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굉장히 성숙하게 이 무의식의 세계를 대하신 거죠. 어떠면 그런 건가요? 아무튼 엄마 아버지의 이 표현에 따르면 또 정신 나가니까 헛거봤냐 이런 거죠. 근데 가끔 그 뭐 아이들 중에서도요 그 귀신을 본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제가 한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꼬마애가 그 당시 한국 나이로 한 7살 정도 된 애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놀러 왔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얘는 영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착한 영 나쁜 영을 보는데 애가 어려서 나쁜 영을 보게 되면 얘는 시름시름 앓는다. 그러니까 주변의 애들이 겁을 먹고 걔한테 다쳤는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가가지고 제가 그 약 발라주고 밴디지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갔더니 그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그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너 나 혹시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 애가 딱 보더니 기억한대요. 그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넘어졌는데 밴디지 발라줬잖아요. 이러는 거죠. 기억이 아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3년 전에 만나봤자 5분밖에 안 만난 거를 딱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그게 보통 애는 아니구나. 비상한 거죠. 그 기억력이. 네. 그래서 그 애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보통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에서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주에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잠시 어렸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융이 말하는 어떤 상위 무의식이라는 것을 억압하는 쪽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어쩌면 상이다 하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키, 우리가 의식, 컨셔스 이고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들을 감지할 능력들은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감수성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들어서 불편한 것들은 듣지 않도록 우리는 이미 다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 이상의 것, 이하의 것,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감지해서 불편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사실 저번에 MBTI 검사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분석적인 면과 그 감정보다는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짜로 제가 좀 그런 면을 느끼고 제가 또 변한다고 느끼는 게 제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이게 누르거나 아니면은 현실에 이게 사는데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게 제 성장 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렸을 때 뭐 헛거를 본다 아니면은 뭐를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하다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불편한 요소. 불편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다 그러지만은 굉장히 적응이 더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 적응이라는 게 현실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봐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버리는 거죠 또. 예, 약간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 직관이라는 융이 말하는 직관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직관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은 그 현실 세계는 직관보다는 감각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강요받게 되어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감각을 더 발달시키지 직관은 무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관을 발휘해버리면은 이상한 아이로 꼽히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괴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도 괴짜 소리를 좋아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은 괴짜다, 뭐 꼴통이다 하면은 저한테는 칭찬으로 들리는데 사람들한테는 심한 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꼴통짓하고 괴짜짓 하는 것이 뭔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돼 버리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괴짜를 버리고 그 직관을 버리고 감각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도록 강요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떤 창의적이라는 거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던 그런 의식들을 다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숙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네,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아까 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와 정반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 표현대로 저는 되게 직관이 발달된 사람 같아요. 직관. 대단한 네. 거였군. 네, 그래서 사실 상담할 때도 저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리소스죠. 예,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게 감이라는 게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저건 뭐지? 근데 이제 융의 그런 어떤 심리학적 유형설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사고형, 뭐 감각형. 근데 이 직관의 그 대극은
감각형이래요. 근데 이제 감각형들은 이제 이런 유형들이죠. 아주 사물을 사진 찍듯 묘사를 그렇게 잘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직관형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할 때, 아, 너 어제 영화 봤는데 영화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아이스크림 같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형들은, 아,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랬어. 어쨌든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한편으로는 늘 궁금하고, 또 어떤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인간이 온 인류가 살아냈던 어떤 그 정신의 침전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도 사실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좀 자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에만큼은 좀 겸손하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은 우리 몸에 장기가 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장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죠. 그냥 얼핏 알지만 실제 모든 사람이 장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보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몸에 이런 장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직접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에게도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어쩌면 우리 안에 셀프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게 공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원형의 얘기를 할지 우리의 셀프의 얘기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인류 공통의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데 신체적으로 장기가 하나라도 빠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도 마음에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초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이 세상에 나와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의 특정한 요소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데 우리가 애써서 그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번 학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숨 고르면서 천천히 가보죠.